1950년대 외신 특파원이 폐허가 된 서울을 취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같은 해 세계은행도 공식 보고서에 못 박았죠. 자립경제는 불가능하다. 그로부터 70년 뒤, 지금 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첨단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드라마 한 편으로 111개국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천연자원도 없었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으며 국제사회는 희망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953년 서울의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이 나라가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28년간 40여 개국의 실패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은행은 자립 불가능이라 못 박았고 가디언은 100년이 지나도 회복 불가라 단언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국제개발과 국가성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공동자문으로 일했고 세계은행과 유엔의 개발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본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의 전후 국가들. 패턴은 늘 비슷했죠. 그래서 저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잘 압니다. 1953년 한국의 기록은 그 실패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파원들이 찍은 사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도시라 부르기 어려웠죠. 건물이라곤 무너진 벽돌 더미뿐이었고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아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어른들은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한 특파원은 이렇게 적었죠.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사람부터 걱정해야 하는 도시. 저는 감정으로 국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봅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낮았습니다. 가나는 한국의 3배였고 필리핀은 5배였습니다. 산업시설은 전쟁으로 파괴됐고 전기도, 기술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유엔은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이라 공식 판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소 30년간 원조가 필요하며 그나마도 자립경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희망 없는 케이스라 기록했고 르몽드는 국가라 부르기 어려운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였습니다. 좁은 국토에 사람만 넘쳐났습니다. 전쟁 난민이 유입됐고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까지 더해졌죠. 먹을 것은 없는데 사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국제보고서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구조적으로 회생 불가능.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죠. 저는 한국을 수십 개 실패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직업적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는 것. 그리고 1953년 한국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고요. 보고서를 덮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귀퉁이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학교 건설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고 있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학교라고요? 지금 학교를 짓고 있다는 겁니까? 공장도 도로도 항구도 없는 나라가 학교부터 짓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책과 연필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선순위 실종. 정책 판단 능력 의심됨.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지금 학교인가? 왜 하필 교육인가?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는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한 줄은 달랐습니다. 이건 실패 국가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통계상 이미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끝난 나라가 20년 뒤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학교 건설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호기심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불과 5년 동안 한국은 학교를 3,000곳 이상 지었습니다. 공장 하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죠.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국에 세워나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가 예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사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책이 아니라 빵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정부라 비판했죠. 유엔 개발 자문단은 식량 증산과 기초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학교 건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비판에 동조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본 개발도상국들은 모두 같은 순서를 밟았으니까요. 먼저 먹고 살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아니,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통계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78%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5년 만에요.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의 문맹률 개선 속도를 찾아봤습니다. 보통 10년에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국제 원조를 받으면서요. 한국은 원조를 교육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밀어붙였죠. 그리고 5년 만에 56%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교실 사진을 봤습니다. 책걸상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교과서는 여러 명이 나눠받고 연필은 손가락만 한 크기로 줄어들 때까지 썼죠. 그런데도 교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요. 국가 전체가 미래에 걸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20년 뒤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가난한 나라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다음 주를 걱정하죠. 20년 뒤를 내다보는 나라는 선진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시선은 멀리 가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 한 명이 서울의 초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그가 교장에게 물었죠. 지금 공장을 짓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기계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다룰 사람이 없으면 공장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 기록을 보고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구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 국가가 장기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인적 자원을 공장보다 먼저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선진국들도 산업화 이후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교육을 먼저 하고 산업을 나중에 하겠다는 거였죠.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결과는 이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1960년 한국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가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매뉴얼을 읽고 기계를 이해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노동자가 될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는 1970년대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할 것.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실패할 거라 확신했는데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최하위권이었고 수출은 미미했죠. 하지만 교육 통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이상하게 집요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분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실패 국가 목록에서 빼야 하나? 아니면 그냥 예외 케이스로 남겨둘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나라는 보통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961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천만 달러였습니다. 25배를 늘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수출 품목 목록을 봤습니다. 생선, 김, 텅스텐, 가발. 이게 전부였습니다. 공산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죠. 그런 나라가 10년 뒤 10억 달러를 수출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이 발표문을 다른 분석가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비현실적 목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선언이라 비판했죠. 심지어 우호적이던 미국 언론마저 야심은 좋으나 현실성 제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경제학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5배 성장이라니요? 10년 안에요? 제가 분석해온 개발도상국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목표는 거창했습니다. 5년 안에 선진국 진입, 10년 안에 빈곤 탈출, 그런 선언들을 수없이 봤죠. 그리고 결과도 봤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목표만 있고 실행은 없었으니까요. 한국도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만 거창한 나라들 중 하나겠거니. 그런데 1962년 이상한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울산의 공업단지를 착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울산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인구 몇만 명의 어선 몇 척이 전부인 마을이었죠. 그곳에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항구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전기 공급도 불안정했죠. 그런 곳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겠다니요.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또 허황된 계획이군. 그런데 3개월 뒤 현장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중장비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로 땅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실패 국가들은 목표를 발표하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실행 계획은 없죠. 예산은 어디선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국제 원조를, 외국 투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목표는 잊혀집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10억 달러 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서 공업단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자본이 없다던 나라가 어떻게 이 규모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일본 차관, 독일 송금, 베트남 파병 수입. 모든 외화를 이 공사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규모였죠.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산뿐만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장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인천, 구로, 창원. 아무것도 없던 땅에 기초공사가 시작됐죠. 저는 이 속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몇 달 만에 해치웠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공사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이 공사를 진행하십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공장이 있어야 기술이 생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고 펜을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선언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언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없다. 목표를 말하면 즉시 실행한다. 이건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적었을까요? 제 경험상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대성공하거나 대실패하거나 중간은 없었습니다. 1963년 울산공업단지 1단계가 완공됐습니다. 선언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료공장, 정유공장, 시멘트공장, 기초산업시설들이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속도에 당황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두려움이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렇다면 제 지난 28년간의 분석 틀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964년 한국이 또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가는 거라고요. 해외 송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송금 내역을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 계좌로 직접 송금됐죠.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지 않고 정부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 탄광 깊은 곳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스란히 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외화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공장 건설이었습니다. 1965년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거리에 시위대가 넘쳐났어요. 학생들이,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국제 언론은 정치적 자살이라 평가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를 겪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과 손을 잡겠다니요. 그런데 6개월 뒤 일본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제휴가 맺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공장에 기계를 들여왔죠. 엔지니어들이 건너와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반발을 감수하고 실리를 택한 겁니다. 같은 해 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병한다는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전쟁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도 않은 나라가 또 다른 전쟁터로 병력을 보낸다고요? 국제사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하지만 미국이 파병 대가로 약속한 달러가 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그 돈도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 파견, 일본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겉보기엔 따로따로 보이는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모두 외화 확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화는 전부 산업자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1968년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이었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 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경제학자들이 줄줄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제철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일본에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1968년 4월 포항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였어요.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는 작은 항구 마을이었죠. 그곳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또 실패 사례가 하나 추가되겠군. 같은 해 또 다른 미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거리를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거였죠. 당시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만 대도 안 됐습니다. 외신들이 비웃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고속도로부터 만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생깁니다. 자동차가 생겨야 산업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먼저 만들어 놓으려는 겁니다.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목표 기간이 발표됐어요. 2년 반.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2년 반 만에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24시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밤에도 조명을 켜고 일했어요. 3교대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공단, 구로공단, 인천공단. 모든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서울 상공을 비행기로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고 적었습니다. 밤인데도 공장지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 60시간 이상 노동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12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출 10억 달러 돌파.
1961년 목표를 기억하시죠?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 목표보다 2년이나 빨랐습니다. 1961년 4천만 달러에서 8년 만에 25배 성장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과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죠. 1961년 우리는 한국의 목표를 비현실적이라 평가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평가가 틀렸음을 인정한다. 저는 이 기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속도, 노동, 자본, 시간. 전부 투입했다. 외신이 비웃을 때도 멈추지 않았다. 세계은행이 반대해도 강행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학교를 나온 세대가 1960년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읽고 기계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했죠. 외화는 소비가 아닌 투자로 흘렀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따라오게 한다는 것을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이었어요. 개통식 사진을 봤습니다. 텅 빈 고속도로였습니다. 외신들은 또 비웃었죠. 봐라, 쓸모없는 도로 아니냐? 그런데 1년 뒤 사진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가 차로 가득 차 있었어요. 1973년 포항제철 1기 설비가 완공됐습니다. 세계은행이 반대했던 그 제철소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료는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낮았고 24시간 가동으로 효율을 높였어요. 적자를 예상했던 제철소가 흑자를 냈습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조선소가 세워졌고 자동차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전자제품 수출이 늘어났죠. 저는 한국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1979년 그 답이 나왔습니다. 1979년 10월 세계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2차 오일 쇼크였죠. 유가가 3배 올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공장을 24시간 돌려왔는데 원유값이 3배라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1980년 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1.7%. 2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의 기적, 종말을 맞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과속 성장의 대가라고 적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굴뚝에서 여전히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술 인력도 대량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1981년 한국 경제가 다시 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충격을 받으면 3년, 5년은 고전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해 한국은 또 다른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 삼성이 64K DRAM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도전은 무모하다.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또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전략을 썼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대량으로 생산한 거예요. 일본이 256K를 만들 때 한국은 이미 1MB를 준비했습니다. 속도 경쟁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이 게임에 강했던 겁니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취재한 외신 기자가 놀란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산다.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한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할 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당시 한국 반도체 연구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0시간이 넘었습니다. 1986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DRAM 시장 1위에 오른 겁니다. 불과 3년 만의 일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되었나?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는 새로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식의 반복이었어요. 1950년대 교육 투자가 만든 인력, 1960년대부터 쌓아온 속도,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서 익힌 완벽주의. 이 세 가지가 반도체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마다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빠르게 따라잡고 밤낮 없이 일하고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1987년 한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이 일본산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속도와 완벽주의. 이 두 개가 일본을 이긴 무기였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을 본 외신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서울은 도쿄나 파리 못지않은 현대 도시다. 전자체점 시스템, 대형 스크린, 완벽한 중계 시스템. 올림픽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였습니다. BBC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다.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어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였죠. 198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36년 만에 75배가 된 겁니다. 저는 그해 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시스템을 지켰다. 그리고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회복은 빨랐다. 이제 한국은 반도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이 마주할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199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냉전이 끝났죠.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와 직접 경쟁해야 했습니다. 1992년 삼성이 런던에 디자인 센터를 열었습니다. 도쿄에도 뉴욕에도 센터를 만들었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값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1993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삼성을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놀란 건 이거였어요. 삼성 연구소에는 30개국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한다. 한국이 세계로 나간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1994년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현대는 놀라운 전략을 썼어요. 10년 보증이었습니다. 이 차가 10년 안에 고장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안 하던 걸 한국 회사가 한 겁니다.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의 10년 보증은 도박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는다. 1995년 12월 12일 한국이 OECD에 가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한국은 OECD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회원국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헤드라인이 이랬어요. 한국, 마침내 선진국 반열에. 40년 만의 기적.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1953년부터 1995년까지 42년이었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자원이 없어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도 전략과 실행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초 한보철강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기업이었어요.
그리고 3월 한보철강이 무너졌습니다. 7월에는 산미그룹이 쓰러졌죠. 대기업들이 연쇄로 부도를 맞기 시작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위험 수준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불안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대가일 수 있었습니다. 자본보다 빠르게 투자했고 수익보다 빠르게 확장했죠.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습니다. 외환위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도미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태국, 8월 인도네시아, 9월 말레이시아.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모였죠.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도 위험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단기 외채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도 안 됐어요. 10월, 한국 원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달러 확보에 나섰지만 시장에 달러가 없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1월 중순, 대기업들이 연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거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전소마다 달러 없음이라는 팻말이 붙었죠. 기업들은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디폴트 직전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음 날인 11월 22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 IMF 구제금융 신청. 이코노미스트는 더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과속 성장의 필연적 결말. 저는 그날 밤 1953년 서울의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로부터 44년이 지나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너지는 걸까요? 결국 그때의 예언이 맞았던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장지대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보였어요. 위기였지만 시스템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 때도 그랬었죠. 시스템을 지켰고 1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끝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한국은 늘 세계의 예상을 뒤엎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장에 쓸 이야기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1998년 1월, 저는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후 2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거리는 침울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눈에 보였어요.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1998년 한 해에만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어요. 거리마다 IMF 극복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맸죠. 저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은 견딜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1998년 1월 초 이상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금을 모은다고요?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금이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집에 있던 금을 들고 나와서 나라에 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은 금으로 빚을 갚자는 거였죠.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어요. 직장인들이 월급날 받은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BBC 특파원도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기사가 생생했습니다. 서울거리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선 것이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고 학생들이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전국으로 번졌어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3개월 만에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3번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1998년 2월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이런 국민적 단합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0년대 학교를 지을 때도, 1960년대 공장을 세울 때도, 1980년대 오일 쇼크 때도 비슷했었죠. 한국은 위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반도체와 휴대폰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죠. 현대는 기아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한 겁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교육도 계속됐습니다. 기술 인력이 대량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인력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패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 때였죠. 1998년 말 한국 경제에 회복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다시 늘어났어요. 외환 보유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고 현대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죠. 저는 통계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써 1999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IMF는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2년 만에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외신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가? 2000년 한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IT 버블이 터지기 전이었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해졌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한 겁니다. 원래 2004년까지 갚기로 했던 빚을 2001년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3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IMF 역사상 최단기간 상환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 특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불사조 한국이었습니다. 부제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었죠.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997년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말했다. 2001년 한국은 세계가 틀렸다고 증명했다. 이코노미스트도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3년 만에 회복했는가? 기사가 분석한 이유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첫째, 국민적 단합. 금 모으기 운동 같은 자발적 참여. 둘째, 과감한 구조조정. 불필요한 사업 정리. 셋째, 핵심 역량 유지. 위기 속에서도 기술과 인력을 지킴.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표면적인 분석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3년부터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오일 쇼크, 정치적 혼란. 계속 넘어졌고 계속 일어났죠. 위기가 올 때마다 시스템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빨랐던 겁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IMF 위기 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태국도 오래 고전했습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고 기술 인력을 유지했으며
핵심 산업을 살렸습니다. 저는 2001년 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위기 극복 패턴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처음 맞이하는 게 아니었다. 50년간 반복된 위기 속에서 체득한 것이 있었다. 시스템을 지키는 법, 빠르게 회복하는 법, 그리고 위기를 더 강해지는 기회로 만드는 법. 3년 만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 국민이 금반지를 내놓고 기업이 구조를 바꾸고 정부가 개혁을 밀어붙인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3년 만에 기적을 만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01년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1997년과 똑같이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밝았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세계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2001년 IMF를 조기 상환한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이상한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격차를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2002년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 반도체를 미리 개발했습니다. 일본이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초격차 전략. 2005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었어요.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이 만들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LG화학,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었죠.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어디선가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와 똑같았어요. 자동차가 없는데 도로부터 만든 거. 시장이 없는데 기술부터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전기차 시장이 폭발했을 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겨울연가였어요. 일본 중년 여성들이 배용준을 보러 한국으로 몰려왔죠. 저는 처음엔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06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한국은 문화를 산업으로 만들었다.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반도체를 만드는 것처럼 체계적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놀랐습니다. 연습생을 5년씩 훈련시키고 노래춤 외국어를 가르치고 완벽할 때까지 데뷔시키지 않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2012년 7월 4일에 강남스타일이 발표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억을 돌파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국 대통령이 말춤을 췄고 UN 사무총장이 따라췄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한국이 20년간 준비해온 문화산업의 결과다. 2013년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작은 기획사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2018년 그들은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2018년 BBC가 이렇게 썼어요. BTS는 비틀스 이후 가장 성공적인 팝그룹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한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듯이 아이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속도, 완벽주의 시스템. 1960년대부터 쌓아온 그 방법론이 문화산업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2019년 5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이겼다. 이건 문화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2021년 9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111개국에서 1위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나?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화만 성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020년대 들어 한국은 기술과 문화 두 영역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1, 2위였어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로 전환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2019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했습니다. 2023년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도 육성했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나라가 71년 만에 500배가 넘게 성장한 겁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기술 선진국이며 문화 강국입니다. 저는 2024년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듯이 K-팝을 만들었다. 기술과 문화 두 개가 동시에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시스템, 같은 방법론의 결과였다. 2024년 3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특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기적이 아닌 전략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죠. 70년 전 세계는 한국이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거라 말했다. 2024년 한국은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1950년대에 학교부터 지었던 그 선택, 1960년대에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던 그 용기, 1970년대에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속도, 1980년대에 반도체에 뛰어들었던 그 도전, 1990년대의 위기를 극복했던 그 회복력.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24년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1953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거리엔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들이 걸어다니고 K-팝이 흘러나오고 삼성과 현대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71년간의 기록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자원이 없어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도 전략과 실행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을 먼저 하고 속도로 따라잡고 완벽을 추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대 멈추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